자, 화면 보이시죠? 자, 비판적 담론 분석의 이제 개념 구조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자, 이제 분석은 결국 이제 여기 질적 자료를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엠비버, 뭐, 트랜스에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될 텐데, 야, 화면이 안 보이고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보여주셔서 화면을, 자, 담론 분석은 보통 이제 언어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뭐 통계적 분석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질적 자료로서 이걸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알려진 엠비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트랜스크립트 아나리시스 한다는 트랜스에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느 자료들이 굉장히 인터뷰나 하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 자료든 뭐 문헌 자료든 이렇게 쭉 있으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해주지는 않고 자료 정리에 약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통해서 아마 공부를 따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활용 혹시 이제 엠비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자, 텍스트 분석은 이제 문어 자료, 문어 자료는 문자죠. 그다음에 문헌, 그다음에 문헌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뭐 미디어 자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어, 담화 자료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텍스트 분석이 과거에는 문어, 그다음에 문헌, 그다음에 미디어 자료, 그다음에 담화 자료라는 형태로 이제 분석의 대상들이 좀 확장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분석할 때 시스테매틱, 체계적 분석이 있고 컬렉티브, 종합적, 전체적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에피소딕, 그러니까 일화적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시놉틱, 개요적 분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는 분석하는데 텍스트를 그 자체가 아니라 아까 컨텍스트 차원에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디스코스는 항상 컨텍스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분석하되 우리가 세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그 텍스트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계적 분석이고요. 컬렉티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응답들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거기 안에 드러난 공통적인 뭐 의미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에피소드라는 건 어떤 일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 뭔가 발언을 하겠죠. 말을 하겠죠.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컬렉티브나 시스테매틱한 자료보다는 소수의 자료들이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사건과 관련된 뭔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것에 집중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놉틱이라고 하는 개요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중요한 개요에 집중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사료를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제 에피소딕 시놉틱이고,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큰 틀, 패턴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을 때는 시스테매틱, 컬렉티브 분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담론론 분석에서는 conversation, 대화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CA라고 하고요. 이건 대화를 분석하다 보면 언어학적이고 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가,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고. 디스코스,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약간 사회과학적, 그래서 컨텍스트 자체를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ritical discourse analysis는 거기에 이제 되게 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더 기반으로 해서 뭐 이념, 정치, 해석 뭐 이런 것들 창에서 입장. 아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시적, 마이크로, 그 다음에 거시적, 매크로,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그래야 메소라고 해요. 메소, 약간 중간. 그래서 conversation은 되게 미시적 분석, discourse analysis는 메소, 중간적 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는 되게 거시적, 매크로적 분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론 분석에는 그러니까 여러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또 이론적 입장에 따라 연구자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필립이라고 하니라는 사람이 담론 분석의 접근법에서 소개한
사사분면 접근법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거니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담론 분석을 하더라도 전체 그 담론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가, 되게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왼쪽이라는 거고, 되게 비판적 관점이라는 건 되게 하나의, 아까 에피소드 혹은 시놉틱한 되게 특정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연구자의 시각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건 약간 밑에 쪽, 컨텍스트 전체 맥락에 집중하는 거 위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코디안 어널리시스는 약간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것에 해당되고, 이것을 갖다 해석적 구조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회적 언어 분석은 약간 텍스트에 집중하면서 구조를 보는 것을 이제 이쪽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크리티컬 담론 분석은 약간 비판적이면서 전체 맥락을 입장에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집단적이고 밑에는 약간 개별적이고, 비판적 담론 분석, 비판적 언어 분석에서 두 가지 차이는 뭡니까? 담론과 언어잖아요. 약간 언어는 개개적인 언어의 성격에 가깝고, 담론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이게 퍼즐 사회적인 거니까 되게 집단적으로 그런 담론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어떤 사람의 개인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약간 집중하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방식들이 혹은 이걸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구 배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구조주의자가 있고요. 되게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언어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밑에 쪽이고, 되게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되게 거시적인 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위쪽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 후기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 여기 CD, 비판적 담론 분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각 학자들마다 분류한 거예요. 이게 대체로 이제 이런 분류에도 큰 이론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 소시리, 촘스키 이런 사람 다, 그다음에 레베스트로스 문화인력자 이 사람들 다 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낙하, 구조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는 언어, 문화, 심리에, 그러니까 특정 문화나 시대 이런 것들과 별 상관없이 공통된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시리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 언어나 아시아 언어나 그 언어학의 종류나 문화적 배경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 언어학에서는 기표, 그의, 기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이 대부분의 언어가 가진 공통된 보편적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구조주의라는 거죠. 촘스키 언어학도 마찬가지죠. 보편문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에는 가지고 있고, 아시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언어 능력, 유니버셜 그래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촘스키는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자로 분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후기 구조주의는 사실은 이제 이 구조주의는 20세기의 관념 이론적 기반인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르트, 푸코 이런 사람들 이제 알티셀 이런 사람 후기 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 거고요. 해체주의자들도 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들리아르, 버틀러만 학자들이 일단 그런 분류는 있다는 거고요.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이 문화 이론, 언어 이론 이렇게 다 관련되니까, 심리학 이론 이렇게 다 관련되니까 이런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이제 좀 더 특화된 비판적 담론 분석의 학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몇 가지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여기 노만 페어클로우의 틀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박사 논문의 주된 방법론도 여기 이제 페어클로우의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페어클로우의 담론 분석,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는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계적, 사건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언어적, 기능주의적 입장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 담론 분석 이론적 기반에서 다른 연구자들 어떻게 연구를 이루고 있는 건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네 가지, 페어클라우의 이론, 그다음에 로저스의 이론, 샤롭의 이론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1번 페어클라우의 이론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어클라우의 저서들 오른쪽, Analyzing Discourse나 그다음에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Education 이런 것들이 이제 페어클라우, 로저스의 책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거고요. 자,
페클러의 비판적 담론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반드시 이제 기억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화면에 보여드려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시면 비판적 담론 분석이 가운데 있죠. 이것의 이론적 기반으로 헤겔의 다이알렉틱 나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헤겔의 변증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이알렉티컬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변증법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변증법적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권력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의 개념입니다. 아까 해결 말씀드렸죠. 정이라고 하는 도미넌트한 에너지와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정. 그런데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혹은 사회 구조는 뭔가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발력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겠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반발력이라는 게 이게 이 권력이 썩어 문드러지면 비유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면 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반발, 저항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저항의 힘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서 권력을 무너뜨렸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들이 변증법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비용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보통 염전 노예 뭐 이런 노예 관계성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비유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자 주종 관계, 노예 관계가 같은 거죠. 이 주종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노예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노예의 입장을 깨닫고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주인을 향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대립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속되겠죠. 노예 관계가. 그래서 반항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마르크시즘의 이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해결의 변증법적인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이 이걸 연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 그러니까 노예나 힘이 약한 지배받는 사람의 잘못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담론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비디언스 복종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훈육의 에너지나 그 힘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그걸 깨우치게끔 해주고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이런 것들 억압적 관계에서 또 스스로 깨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 비판적 담론 분석에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 리얼리티를 구성하기도 하고 구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론이 사회 현실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사회 현실이 있으면 그 사회 현실에 의해서 담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관계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관계성 안에서 이제 라칼러 모페라고 하는 사람이 담론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이 라칼러 모페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담론을 구성한다라는 주장의 강한 쪽이라고 보겠고요. 여기 후쿠도 있고 그람시도 있고 알티세르도 있고 여기 뭐 역사적 유물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담론은 구성된다. 이쪽에 좀 이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약간 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 약간 가운데쯤에 이 분산적 심리학이라는 거죠. 분산적 심리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그런 심리로 만드는 거고 그것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든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고 어떤 뭐 자기가 왜 자기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억압받는 그 불평등한 거 불공정한 것을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펼쳐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비유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소비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서서 무리해서 구입하잖아요. 그게 분산적 심리학인 거예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고 마치 그것을 가져야만이 자신이 스스로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명품 만드는 업체들은 계속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한 명품을 사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전부 다 분산적 심리학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념들 혹은 그 명품 당연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담론들은 사회적으로 펼쳐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그러겠죠. 자본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명품을 우대시하는 관념들이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헤게모니, 그 다음에 사회적 뭐 전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물론은 막시즘인데, 막시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질적인 주종관계,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구도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면서 임금을 받고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막시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시즘 아이디어는 그 유물론적인 관계성, 사람들, 노동자와 생산자, 자본가의 유물론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물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언어나 문화나 이런 되게 이제 상징적인 것을 다루는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디어,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은 포스트 막시즘, 후기 막시즘적인 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시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막시즘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 후기 막시즘적인 관점 안에서 담론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수배학주의 뭐냐, 이제 막시즘은 결국 밑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하부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상부 구조, 의식이, 사람들의 생각이 기반이 되는 종교, 교육, 언론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막시즘에서는 헤게모니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자,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라고 이렇게 다 아시는 거고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들고 나오면서,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권력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권력자가 피권력자, 피지배자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근데 그람시는 그게 아니고, 어떤 헤게모니가 만들어지면 그 헤게모니의 힘에 의해서 강제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구조를 받아들이거나 추종하거나 권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면 브람시는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강화하는 이념이라면, 헤게모니는 그 이념을, 이데올로기가 위에서 밑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게 되는 그 힘, 그 추종하게끔 만드는 힘이 바로 헤게모니가 구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제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문화는 각 모든 집단들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 중에서도 헤게모니를 가진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남의 문화, 뭐 제주도의 문화보다 강남의 문화가 헤게모니가 있잖아요. 강남에서 뭔가가 유행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은 문화를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헤게모니를 갖는 문화에 대해서 추앙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게모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수많은 헤게모니가 존재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인류대를 나오면 똑똑하다, 이런 것들은 헤게모니입니다. 그죠? 인류대가 나왔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류대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이 그 사람이 뭐 무슨 똑똑하다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이미 사회적으로 성립시켰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담론 분석이다. 이게 담론 분석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 담론, 거시적 담론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일상적인 사람들의 담론의 교환 속에서는 미시적 담론을 분석하는 거고요. 되게 추상화하게 된 뭔가
뭐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들었다거나 뭐 뭔가 상업화된 사회가 뭔가 만들었다가 이렇게 되게 거시적인 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된 담론이죠.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어느 쪽에 집중해서 연구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연구할 것인지는 연구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푸코 이론 뭐 이런 데서 이제 분산적 심리학 뭐 아까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담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담론이 이제 다음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관계성을 형성하고 지식과 의미의 체제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텍슈얼리티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자, 언어라고 하는 게 이게 텍스트가 맨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텍스트를 둘러싼 방식으로 어떻게 담론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예요. 약간 중간 박스가 담론의 생산과 소비를 보여준 거고 그 담론 생산이 전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실천된 양식이 맨 바깥에 있는 박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권력 관계가 항상 지배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의미와 지식이 소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 틀에 의해서 여기 이제 페어클로우가 설명하는 이론에 이제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페어클로우는 어떤 식으로 담론을 분석할 수 있냐면, 자, 아까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맨 가운데가 텍스트, 그다음에 중간에 담론, 그다음에 맨 바깥이 사회적 실천 세 가지의 단계에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페어클로우의 이게 이제 페어클로우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론으로. 처음에 페어클로우의 아이디어는 이었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텍스트들이 내적 관계, 그다음 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론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적 관계는 뭐냐? 어휘, 문법, 의미. 그다음에 처음에는 음성학적인 관계성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휘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어휘를 쓰느냐. 그다음에 사람들의 표현은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이 그 표현에 관여하는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의미론적 연계성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마을의 이장이든 어떤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연설을 하겠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연설을 들을 일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연설했을 때 그 연설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 말들을나 그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를 쓰는지, 어떻게 그 어휘들이 문장 안에서 녹아져 있는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전체의 연설이 연결되어지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미론적 관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에 있는 담론이 무엇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담론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하여서 이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클로우 담론 분석의 틀을 설명드리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왼쪽에 위에 말씀드렸었죠. 텍스트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맨 가운데 있는 거고요. 중간에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상호작용 한다는 거고, 그 말은 어떻게 사회적 맥락성을 띠고 있다라는 구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여주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는 뭔가를 묘사한다는 거죠. 1번. 그다음에 상호작용은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묘사하는가, 텍스트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맥락성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계는 묘사, 해석, 설명,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텍스트는 세 가지 형식적인 특성을 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버케블러 어휘가 실제적으로 텍스트의 형태고요.
문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하나씩 연결됩니다. 약간 박스가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지만, 자, 자, 어휘라고 하는 거, 이제 밑에 있는 게 표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드러내고, 약간 그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텍스처, 스트럭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 세 가지 층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담론의 스타일, 디스코스, 장르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의 그 틀을 가지고 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적, 관계적, 경험적, 묘사, 해석, 설명, 맨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스타일, 디스코스, 장르 이 세 층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표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금 다 여러분이 인지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의 방법으로는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화자들과의 관계,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말로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고요. 사람도 어떤 비유나 은어를 사용하는가, 이것들도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표현을 쓰는가, 우리가 워딩이라고 하죠. 어떤 워딩을 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 규칙을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텍스트가 사건과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특정한 버전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론을 용통시키고 담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실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 정체성, 아까 사회적 관계성을 구성한다. 여기에 이제 담론 분석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정리된 이 문장 표현에 의해서 앞에 나왔던 이 구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박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담론들은 흔히 말해서 어떤 사회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여냐 야냐에 의해서 그 정치적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전혀 다르죠. 그 언론도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 뭐 이런 거 중도 언론이냐 이렇게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만들어내는 기사들이 다 담론이 됩니다. 그 기사의 내용들이 있겠죠. 기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자, 그 기자들이 어떤 식의 스타일, 뭐 어휘나 문법이나 표현의 방식으로서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옹호하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프레임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이게 프레이밍 혹은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동아일보냐 한겨레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 언론이잖아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진보적 담론, 예를 들면 보수적 담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결국은 그 이슈에 대해서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고 그게 그 언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그 기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표현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잡거나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프레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석하는 여기 내용은 신문 기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담론, 장르가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언론 기사를 분석한다면 텍스트가 하나의 신문 기사라고 하는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고 그 텍스트 중에서도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에 따라서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기사의 스타일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레이밍을 해서 그거를 옹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세 가지 스타일, 디스코스, 장르라고 하는 담론의 구조.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스타일, 담론, 장르의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는 것이 이제 페클라우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건 이제 스타일은 뭐 사람들의 존재 방식, 디스코스는 사람들의 생각의 재현 방식, 그다음에 장르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르, 담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한번 좀 복습이나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텍스트는 맨 안쪽에 있고 이건 스타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스코스, 담론은 중간에 있겠죠. 이건 사람들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고 맨 거시적인 사회적 프랙티스는 이게 사회 구조, 사회적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구조적 틀 안에서 담론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논문에서 이 틀을 제시하면서 내가 왜 이 구체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하는데 이 무슨 근거나 무슨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건 하나의 사례니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자, 뭐 아무튼 이제 이 로저스 이 펠클라우의 분석 방법은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는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로저스라는 학자가 연구한 하나의 이제 어느 특수반에 나타샤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나타샤 학생이 스스로를 회고하면서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가 그 학생 개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학생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 세 가지 여기 이제 장르라는 거, 디스코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타일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서 분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교실 안에서 특정한 주제가 있겠죠. 특성한 교실 안에서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가 특수반에 있다가 일반 반에 있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특수반에 배치된 아이가 어떻게 특수 아동으로서 어떻게 이 교육적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분석했던 연구를 사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이게 쭉 아이가 응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가 이거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디스코스다, 이런 장르의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들은 뭐 수백,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작게는 수십, 수백 개가 될 수 있겠죠. 그 응답들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코딩들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가 어떤 응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리보이싱,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고, 뭐 디스코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표들이 만들어지겠죠, 논문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orders of discourse, 담론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연구자가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아이는 이 영역의 가장 흔한 패턴망인 목적 있는 읽기를 하고 이게 이제 담론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자기 형성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능동적인 자기 형성은 스타일의 문제고 목적 있는 읽기를 한다는 건 디스코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맥락이 있고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스타일이 있고 디스코스가 있고 장르가 있는데 이 각각은 맥락 1, 2, 3 세 가지 분석 주제를 바탕으로 그 안에 맥락성이 각각 세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주제별로 이런 스타일과 디스코스 장르가 있고 이것이 서로 상하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르는 장르별로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담론의 공시성, 통시성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석의 도식화로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논문에 나타나는 그런 분석의 틀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CD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 그런 장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이제 어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장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석할 텍스트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 텍스트는 어떤 미세한 마이크로한 언어학적 양상을 띠는가, 뭐 텍스트의 주제는 어떤가, 정보의 포커스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코스의 문제는 이게 상호작용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의 목소리에서 그 어떤 관점이 나타났는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디스코스의 문제다. 그다음에 스타일의 문제는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주장을 하느냐예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뭐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약간 반어법, 약간 질문형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더 강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렇죠? 정치인은 강조를 하는 스타일이 있겠고 되게 설득하는 스타일이 있겠고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청중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자기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뭐 언변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디스코스 이런 장르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세 번째의 이 사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교사들 그룹하고 연구자가 그 교사의 회의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교사들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 교사들 어떤 식으로 모였냐면 문해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리터시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그 교사의 토의 시간에, 회의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가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 이런 연구도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Reframing for Decision. 교사들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리프레이밍, 재구조화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7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고요. 각각의 교사들이 나름대로 뭐 이게 주도하는 교사가 있겠죠. 따라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토의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전사를 한 내용이고요. 사람들, 론이라는 교사, 뭐 다인이라는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리프레이밍인지 여기서 뭐 프로포션인지 뭐 무슨 프로포지션을 뭐 어떤 입장을 갖다가 뭐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코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는 이제 이걸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1시간 45분간에 위에 1시간 45분간의 교사들의 토론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주제는 이제 리프레이밍, 어떤 교사들이 어떻게 토론을 리프레이밍 하는 걸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리프레이밍하고 또 토픽을 어떻게 시프팅, 이렇게 바꿔나가는가 혹은 뭐 넘겨가는가 이어가는가를 이제 쭉 코딩을 해서 해봤더니 4명의 참여자들 같은 거 리프레이밍을 이렇게 했는데 론이라는 사람이 리프레이밍을 많이 한 거죠. 토픽을 막 바꾸는 것도 뭐 론이 4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론이라는 사람이 이 토론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리프레이밍하고 시프트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도권, 뭐 어떤 이유로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시간 45분의 시간이 있지만 특별하게 여기 보시면 11분 동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리프레이밍이 이루어졌던 장면을 연구자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오랜 시간을 토론하다 보면 인상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서 분석을 했을 때 로원이 그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표는 이 중간에 11분간의 타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쭉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사된 발언의 라인을 176 라인, 뭐 230 라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세컨드, 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막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라인을 표현한다는 것은 전사가 된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있는 거고요. 뭐 녹음 파일로 얘기할 때는 초로 계산하겠죠. 몇 초 부분에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타임라인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특정 시점 안에서 되게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화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시간 45분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라인 4에서부터 라인 550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이제 이렇게 쭉 중요한 사건들이 쭉 나열돼서 이게 연구자가 나름대로 여기 보면 오디오 테이프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는 거고 쭉 이렇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펜디크스 부록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게
논문에서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들을 이제 구현해서 붙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그 강의, 이론적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